2021년 초 대구 북구의 한 작은 은행 지점에서는 같은 이름이 적힌 독촉장이 세 번째로 발송되었다. 수신인은 석재흠. 마감 기한을 넘긴 사업자 대출, 연체된 설비 리스 비용, 담보로 잡힌 작업장. 숫자는 이미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있었다. 재흠은 그 숫자들을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가족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고 생각해왔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자신대에서 끝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에게 가장 무거운 현실이었다. 재흠이 운영하는 회사는 정식 명칭으로는 수중 인양 및 회수 업체였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영세업체에 가까웠다. 한때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하천공사나 산업설비 회수 일을 맡았고 아버지 세대에는 꽤 성실한 업체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대형 업체들이 장비와 인력을 앞세워 시장을 가져갔고 작은 회사들은 하청조차 얻기 어려워졌다. 남은 일은 고철 회수나 민간 의뢰 수준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틸 수는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재흠에게는 동생 막연욱이 있었다. 7살 차이의 동생이었다. 견욱은 형과 달리 끝까지 이 일을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삶을 원했다. 서울에서 몇 번 직장을 옮겼고 해운 물류 쪽 일도 해봤고 군 복무 이후에는 기술 자격증을 따서 전혀 다른 길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회사가 급격히 흔들리던 시점에 결국 대구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잠깐 돕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잠깐이 몇 년이 되었다. 형제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돈 앞에서는 어떤 관계도 오래 평온할 수 없었다. 재흠은 책임감으로 버텼고 견욱은 점점 분노로 버텼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감정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타고 있던 소형 작업선은 이미 여러 차례 수리 흔적이 남아 있었다. 새 장비를 들을 여유가 없어 중고로 구한 사이드 스캔 소나를 쓰고 있었고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인터넷 중고 거래로 겨우 맞는 부품을 찾는 수준이었다. 견욱은 이 장비를 볼 때마다 현실을 떠올렸다. 이 회사는 이미 끝났다고. 그날 작업 목표는 낙동강 일대에서 오래 침전된 산업 금속이나 폐설비를 찾는 것이었다. 이런 작업은 운이 중요했다. 며칠을 허탕칠 수도 있고 한 번 괜찮은 물건을 건지면 몇 주를 버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은 계속 허탕이었다. 견욱은 계산을 더 빨리 하는 사람이었다. 연료비가 얼마인지, 오늘 작업이 적자인지, 다음 주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항상 먼저 계산했다. 형은 계산을 미루는 사람이었다. 버티면 뭔가 나온다고 믿는 쪽이었다. 재흠이 가진 마지막 믿음은 아버지였다.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가 하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은 절대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고.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잃어버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가라앉힌다고. 그 말은 예전에는 생업의 철학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거의 미신에 가까웠다. 견욱에게 그 말은 허황된 집착이었다. 은행 전화는 이미 수십 번 왔다. 거래처 미수금은 사실상 포기 상태였다. 직원들은 오래전에 떠났다. 남은 건 형제 둘뿐이었다. 작업장도 절반은 비어 있었다. 아버지 사진만 여전히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다. 재흠은 그 사진을 치우지 않았다. 견욱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불편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이 되기 때문이다. 작업 중 재흠은 소나 화면에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폐타이어나 철 구조물과는 달랐다. 선명한 윤곽. 비정상적으로 정돈된 형상. 낙동강 바닥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처음에는 컨테이너 일부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불법 투기 사례는 생각보다 많았다. 그러나 크기가 맞지 않았다. 산업 금속이면 오히려 더 불규칙해야 했다. 견욱은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흠은 이번엔 쉽게 지나치지 않았다. 좌표를 다시 확인했다. 반복 스캔을 했다. 반응은 그대로였다. 무언가가 강바닥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상했다. 보통 물속에 오래 있던 물체는 기울어지거나 파묻히거나 방향이 흐트러진다. 그런데 이 물체는 이상하게 정돈돼 있었다. 누가 의도적으로 세워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견욱도 결국 화면을 봤다.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다. 금고, 불법 자금, 범죄 증거, 혹은 누군가가 버린 귀중품. 한국에서도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였다. 폐건물 철거 현장에서 현금이 나오고 오래된 창고에서 귀금속이 발견되고 강에서 사건 관련 물건이 발견되는 일.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견욱에게 그 생각은 위험보다 먼저 희망으로 다가왔다. 몇 분 사이 그의 계산이 달라졌다. 만약 정말 금고라면? 재흠은 즉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다. 장비 상태, 수심, 유속, 오늘 연료 잔량. 견욱은 다른 계산을 했다. 은행 대출, 작업장, 새 장비. 끝난 줄 알았던 삶. 이런 차이가 두 사람을 계속 갈라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차이가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확인이 필요했다. 재흠은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지금 돌아가면 최소한 오늘 더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었다. 잘못된 판단이면 장비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돌아설 수 없었다. 견욱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재흠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인생이 계속 무너질 때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보다 마지막 가능성에 더 쉽게 끌린다. 형제는 결국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확인한다. 그 한마디 없는 합의가 만들어졌다. 그 결정은 단순한 작업 선택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형제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되는 시작점이었다. 좌표는 대구 인근 낙동강 구간. 연도는 2021년. 은행의 마지막 독촉장이 도착한 직후. 그리고 형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강바닥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이 단순한 금속 덩어리나 범죄의 흔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어떤 오래된 비밀이라는 사실을. 견욱은 형보다 먼저 확신했다. 저 아래 있는 것이 평범한 폐기물일 리 없다고. 오랫동안 실패만 반복한 사람은 작은 가능성에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현금이 들어있다면, 만약 귀금속이라면, 만약 누군가 숨긴 자산이라면? 그런 생각은 사람을 빠르게 바꾸었다. 재흠은 조금 달랐다. 기대보다는 불안이 먼저였다. 강바닥에서 발견되는 물건은 예상보다 위험한 경우가 많았다. 불법 투기된 산업 폐기물, 녹슨 구조물, 과거 사건과 연관된 물건, 심지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장비 점검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들의 장비는 대형 업체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다. 모든 과정이 늘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예산 부족 때문에 안전장비도 몇 번씩 수리해서 쓰고 있었다.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켰다. 재흠은 그 선을 넘는 걸 싫어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부분이었다. 돈이 없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것. 견욱은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절차가 회사를 살려준 적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심이었다. 소나상으로 확인된 위치는 생각보다 깊었다. 물체 주변 상태도 명확하지 않았다. 강바닥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 없었고 무엇이 주변에 얽혀 있을지도 몰랐다.
오래된 철제 구조물이면 오히려 접근 자체가 위험할 수 있었다. 재흠은 여러 번 좌표를 다시 찍었다. 같은 반응이 반복됐다. 물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상할 만큼 정확하게. 그 정돈된 형태가 오히려 불안했다. 자연스럽게 가라앉은 느낌이 아니었다. 누군가 배치한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두 사람 모두를 더 집요하게 만들었다. 결국 수중 확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견욱은 이런 순간만큼은 형보다 과감했다. 그는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보다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다. 차이가 있었다. 재흠은 마지막까지 작업 중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준비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랜만에 형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몇 달 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반복되던 작업과 달리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 그게 사람을 움직였다. 입수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견욱은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형을 따라 이 일을 도왔을 때 그는 몇 달 안에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었다. 서울로 돌아가거나 부산 쪽 물류회사라도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들었다. 경력은 애매했고 나이는 애매하게 많아졌고 팬데믹 이후 채용 시장은 더 좁아졌다. 결국 그는 이 일을 떠나지 못했다. 형 때문이기도 했다. 재흠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떠나기 어려웠다. 견욱은 자신이 남은 이유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컸다. 그가 떠났다면 형은 정말 혼자가 됐을 것이다. 그 생각이 늘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다. 수중 확인은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가시성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손과 장비 감각에 의존해야 했다. 대형 구조 작업처럼 팀이 붙는 것도 아니었다. 신고 절차를 밟고 정식 구조를 요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그 전에 이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재흠은 계속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리했다. 금고일 수도 있다. 대형 금속함일 수도 있다. 철제 캐비닛일 수도 있다. 버려진 기계 부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상에 접근한 순간 모든 가정이 무너졌다. 촉감부터 예상과 달랐다. 차가운 금속 질감이 아니었다. 단단한 평면 구조물도 아니었다. 재흠은 처음 그 감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형태가 낯설었다. 표면은 오래된 재질 특유의 부식감이 느껴졌고 일부는 이상하게 굴곡져 있었다. 견욱 역시 혼란스러워했다. 둘 다 금속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재흠은 대상의 외곽을 더듬으며 구조를 파악하려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익숙한 형상이 손에 걸렸다. 길게 뻗은 수직 구조. 장식처럼 느껴지는 곡선. 비정상적인 돌출부. 그 순간 그는 생각을 멈췄다. 이건 예상 목록 어디에도 없었다. 견욱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믿기 어려운 결론이었다. 피아노였다. 정확히는 업라이트 피아노. 한국에서 흔히 오래된 가정집이나 음악학원, 교회에 남아있는 형태. 그게 낙동강 바닥에 서 있었다. 둘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왜? 누가? 질문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무게였다. 재흠은 단순한 폐기된 피아노라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오래 물에 잠긴 목재 구조물이 무겁긴 하겠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이건 지나치게 무거웠다. 이상할 만큼. 단순히 침수된 목재 구조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견욱은 즉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다. 아니, 비어있지 않다. 무언가 들어있다. 그 생각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재흠은 확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왜 피아노가 여기 있는가 보다 중요한 질문이 생겼다. 왜 이렇게 무거운가? 대상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신고하고 공적 절차로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것은 추측뿐이었다. 정식 기관에 신고했다가 폐기물 처리 건으로 끝나면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었다. 지금 회사 사정에서 그런 여유는 없었다. 견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올려보자.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재흠은 내심 반대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었다. 호기심이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 설명되지 않는 물체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는 감정. 그 감정은 종종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바꾼다. 인양 계획은 급하게 수정됐다. 피아노라는 사실 자체가 변수를 만들었다. 구조가 오래돼 손상 가능성이 높았다. 균형이 무너지면 작업 자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견욱은 오히려 더 집착했다. 이 안에 뭔가 있다. 그 믿음이 점점 강해졌다. 재흠은 동생의 그런 확신이 불안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 선택은 이미 단순한 폐기물 회수가 아니었다. 설명되지 않는 물체를 둘러싼 집착이었다. 그리고 형제는 아직 몰랐다. 강바닥에서 발견한 이상한 피아노가 단순한 기이한 폐기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찾지 못했던 어떤 비밀의 입구라는 사실을. 재흠은 작업을 멈추자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이상한 피아노 하나 때문에 남은 연료와 장비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사람을 비합리적으로 만든다. 이미 은행은 마지막 통보를 보냈고 다음 달이면 작업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눈앞에 두고 돌아가는 건 재흠에게도 쉽지 않았다. 견욱은 더 단순했다. 확인해야 했다. 피아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궁금증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커졌다. 왜 하필 피아노인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누가 이런 방식으로 강바닥에 남겼는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인양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오래된 목재 구조물은 균형이 불안정했다. 조금만 힘이 한쪽으로 쏠려도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다.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대형 업체처럼 전문 리프팅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있는 장비를 조합해 버텨야 했다. 재흠은 계속 계산했다. 하중, 균형, 이동 경로. 견욱은 계산보다 결과에 집중했다.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가 바뀔 수도 있다고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작업은 길어졌다. 두 사람 모두 지쳐갔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고철 작업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지금 자신들이 건드리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마침내 인양은 성공했다. 완전한 성공이라고 부르기엔 위험 요소가 많았지만 적어도 대상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흠은 가까이에서 처음 제대로 그 피아노를 확인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물건이었다. 국산 브랜드는 아니었다. 정확한 모델명은 식별이 어려웠다. 오랜 침수로 표면이 거의 망가져 있었고 부식이 심했다. 하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정상적인 폐기 방식은 아니었다. 이걸 누군가 그냥 버렸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아노를 회수한 장소는 정식 작업장이 아니었다. 바로 옮기기엔 장비와 시간 모두 부족했다. 우선 가까운 강변 쪽 접근 가능한 장소로 이동시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견욱은 이미 마음이 앞서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안을 보고 싶어 했다. 재흠은 조심스러웠다. 만약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면 문제는 커질 수 있었다. 범죄 관련 물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아노가 너무 무거웠다. 그 무게는 모든 경고보다 강한 유혹이었다. 둘은 결국 외장을 일부 확인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금속 부품만 회수할 생각이었다. 오래된 피아노 내부에는 일정량의 금속 자재가 들어간다. 상태에 따라 고철값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해도 오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 재흠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외부 판재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상했다. 정상적인 피아노 내부 구조와 느낌이 달랐다.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이 꽉 차 있었다. 재흠은 처음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오래된 부품이 무너져 뭉쳐있는 건가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질감이 달랐다. 견욱이 먼저 확신했다. 안에 뭔가 있다? 그 순간 둘 다 침묵했다. 몇 초 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년 동안 가난과 실패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가능성은 공포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좋은 일이 자신에게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재흠은 조심스럽게 내부를 더 확인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꾸러미 같은 것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가죽처럼 보였지만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천 소재도 섞여 있었다. 일반적인 피아노 구조와는 전혀 관계없는 물건이었다. 견욱은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단순 폐기물이 아니다. 누군가 숨긴 거다. 그 생각이 너무 명확했다. 재흠은 여전히 섣부른 결론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꺼내본 첫 번째 꾸러미가 모든 상황을 바꿨다. 오래된 재질은 이미 약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뤘음에도 일부가 찢어졌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것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흙이나 금속 부스러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작고 둥글고 묵직했다. 빛을 반사했다. 견욱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바라봤다. 재흠도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가웠다. 무게감이 예상과 달랐다. 값싼 금속이 아니었다. 표면에 각인이 남아 있었다. 낯선 문양. 숫자. 오래된 디자인. 재흠은 처음엔 외국 기념주화 같은 건가 생각했다. 하지만 손에 쥔 순간 이상할 만큼 묵직했다. 인터넷에서 보던 도금 제품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짜였다. 견욱의 사고는 누구보다 빨랐다. 이 안에 이런 게 얼마나 더 있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미 바닥에 나온 건 극히 일부였다. 안쪽에는 비슷한 꾸러미들이 끝도 없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견욱의 인생이 바뀌었다. 정확히는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은행, 빚, 작업장, 새 장비, 망가진 가족의 체면, 서울에서 실패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는 거의 흥분 상태였다. 재흠은 정반대였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왔다. 이건 너무 이상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숨기지 않는다. 더구나 오래된 피아노 안에. 그것도 강바닥에. 이건 우연한 분실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은닉이었다. 그 사실이 재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견욱은 이미 현실보다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재흠은 하나를 더 살펴봤다. 표면 상태가 심하게 손상돼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치 물건이 아니다. 역사가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즉, 문제도 클 수 있었다. 견욱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가치였다. 재흠은 처음으로 동생이 무서웠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도 다르지 않았다. 그도 계산하고 있었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까? 회사 살릴 수 있을까? 아버지 이름 지킬 수 있을까? 차이는 단 하나였다. 재흠은 이게 너무 쉽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불길했다. 좋은 일은 보통 이렇게 오지 않는다. 특히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하지만 피아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꾸러미를 보면서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실감이 사라졌다. 두 형제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고 있었다. 견욱은 탈출을 봤다. 재흠은 재앙을 봤다. 그리고 둘 다 아직 몰랐다. 이 발견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곧 서로를 완전히 다른 편으로 갈라놓을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견욱은 거의 즉시 결론을 내렸다.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 앞에 제대로 된 기회가 왔다고 느꼈다. 몇 년 동안 남의 빚을 자기 빚처럼 짊어지고 망해가는 가족 회사를 붙들고 어디에도 다시 들어가기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이 정도 규모의 발견은 현실이 아니라 구조 신호처럼 보였다. 그에게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 문제였다. 재흠은 정반대였다. 그는 손에 쥔 금속 조각의 무게보다 그 출처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숨겼다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오래된 피아노 안에 체계적으로 포장된 형태라면 더욱 그랬다. 견욱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 전량을 다 가져갈 수는 없더라도 일부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당장 급한 빚을 막고 시간을 벌고 나머지는 천천히 처리하면 된다고. 그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오래된 금화가 개인 수집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기사들, 감정 없이 개인 간 거래되는 귀금속 이야기들, 출처를 흐리면 추적이 어렵다는 얄팍한 지식들. 사람은 절박할 때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 믿는다. 재흠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는 다시 꾸러미 일부를 살폈다. 남아있는 포장 흔적에 오래된 인쇄 자국 같은 것이 있었다. 침수로 대부분 훼손됐지만 일부 문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한국어였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외국 화폐인지 외국 반출 자산인지 추측하던 생각이 흔들렸다. 재흠은 그 흔적을 더 자세히 확인했다. 명확하게 읽히진 않았지만 특정 기관 표기처럼 보였다. 재무 관련 단어의 일부처럼 보이는 흔적. 오래된 관공서 자산관리 표식과 비슷한 느낌. 그는 확신하진 못했지만 직감했다. 이건 개인이 숨긴 돈이 아닐 수 있다. 견욱은 그런 분석이 답답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 현실이었다. 은행은 며칠 안에 움직일 거였다. 거래처 독촉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건강보험료도 밀려 있었다. 형은 여전히 법과 절차를 먼저 생각했지만 견욱에게 법은 자신들을 도와준 적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다. 돈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없는 사람은 원칙을 지키다 망한다. 재흠은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생을 완전히 비난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발견이 너무 컸다는 점이었다. 소액이면 유혹도 단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피아노 안에 들어있는 양은 한눈에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견욱은 이미 일부를 따로 빼둘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차량으로 옮길 수 있을지? 어디 숨길지?
누구에게 감정을 맡기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을지? 그 사고 흐름이 너무 빨랐다. 재흠은 동생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다.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스쳤다. 정말 아무도 모른다면? 조금만 가져간다면? 정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잠깐이었다. 그리고 바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너무 위험했다. 출처를 모르는 고가 자산. 조직 범죄 연관 가능성. 국가 자산일 가능성. 형사사건 가능성. 한국에서 이런 건 단순 절도 문제가 아니다. 은닉, 작물, 문화재 관련 법률까지 얽힐 수도 있다. 그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다. 처음엔 작은 욕심이었다가 인생이 끝나는 이야기들. 재흠은 현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견욱은 듣지 않았다. 정확히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형이 또 기회를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형은 늘 신중했고 견욱은 늘 그 신중함 때문에 답답했다. 아버지도 그랬다. 성실했지만 그래서 결국 가난했다고. 견욱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재흠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견욱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원망했다. 그 차이가 지금 폭발하고 있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가족 안에 서로 다른 해석을 만든다. 누군가는 책임을 배우고 누군가는 분노를 배운다. 견욱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목소리로 머릿속 결론을 굳혔다. 이건 우리 거다. 우리가 찾았다. 우리가 고생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논리는 절박한 사람에겐 꽤 설득력 있다. 재흠은 그걸 반박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일부는 맞았기 때문이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꾸러미 조각에서 보인 흔적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만약 정말 국가 자산이면 끝이다. 견욱은 국가라는 단어 자체에 냉소적이었다. 국가가 우리를 언제 살려줬냐는 식의 사고였다. 재흠은 동생이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웠다. 돈 때문에가 아니라 견욱이 정말 실행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도 믿기 어렵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간 순간 재흠은 스스로 놀랐다. 자신이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몇 년 동안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절망은 사람을 빠르게 바꾼다. 견욱은 이제 발견 자체보다 확보에 집중하고 있었다. 재흠은 발견보다 책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둘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직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그 순간 재흠은 처음으로 이 상황이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느꼈다. 이런 규모의 발견은 결코 둘만의 비밀로 남지 않는다. 누군가는 보게 된다. 누군가는 냄새를 맡는다. 누군가는 찾아온다. 하지만 그 순간 형제는 아직 몰랐다. 진짜 위협은 법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재흠이 느낀 불안은 막연한 직감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종류의 일은 이상하게도 항상 예감이 먼저 온다. 설명은 나중에 붙는다. 그는 몇 년 동안 작은 현장을 전전하며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공식 계약 없이 움직이는 고철업자들, 하천 주변에서 불법으로 채취 작업을 하는 사람들, 남의 장비 위치를 훔쳐보는 경쟁자들. 돈 냄새가 나는 일에는 언제나 예상보다 빨리 사람이 모였다. 견욱은 아직 현실보다 욕망에 가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몇 개의 꾸러미를 따로 챙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전부가 아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숨기고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점점 확신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그때 재흠이 이상한 움직임을 먼저 눈치챘다. 하천 쪽에서 작은 선박 하나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배는 이상하게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머물렀다. 견욱도 곧 알아챘다. 둘 다 그 배를 알고 있었다. 지역에서 불법 채취와 무허가 회수 작업으로 악명이 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 있었다. 남치복. 공식 사업자 등록도 없이 주변 산업부지에서 남은 자재를 빼돌리거나 허가 없는 회수 작업으로 돈을 벌던 인물이었다. 경찰에 몇 번 불려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작은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회색 지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재흠은 순간 머리가 식었다. 최악이었다. 지금 이 상황을 저 사람들이 봤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견욱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지나가다 본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재흠은 아니었다. 남치복 같은 사람은 우연히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다른 사람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잠시 후 그 배에 있던 인물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 짧은 행동 하나로 재흠은 모든 가능성을 이해했다.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 견욱도 그제야 얼굴이 굳었다. 상황이 현실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법적 문제와 윤리 문제였다. 이제는 물리적 위험이었다. 견욱은 처음으로 당황했다. 하지만 당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급해졌다. 그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일부라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재흠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남치복 같은 사람들은 단순 절도범이 아니다. 그들은 관계망이 있다. 누가 어디 사는지 안다. 작은 사업자들의 약점을 안다.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재흠은 그런 종류의 보복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식들. 견욱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다. 형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겠지만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몇 년 동안 자신은 계속 양보했다. 가족이니까. 회사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었다. 이 정도 발견 앞에서 또 원칙을 지키자고?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흠은 빠르게 판단했다. 경찰 신고. 그게 유일했다.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보다 지금은 생존이 먼저였다. 공권력이 개입해야 했다. 견욱은 강하게 반대했다. 지금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걸 빼앗긴다고. 하지만 재흠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가져가면 더 큰 일이 난다. 남치복이 이미 봤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그땐 협상이 아니다. 견욱은 처음으로 형에게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평생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겁부터 내고 결국 남 좋은 일만 만드는 사람. 아버지도 그랬고 형도 그랬다고. 재흠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생이 품고 있던 감정의 깊이를 처음 정확히 봤기 때문이다. 이건 오늘 생긴 갈등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걸 풀 시간이 없었다. 재흠은 신고했다. 112. 그리고 관할 기관. 설명은 간단했다. 고가 자산 추정 물품 발견. 신변 위협 가능성. 불법 접근 세력 존재. 위치를 공유했다. 견욱은 그 과정 내내 침묵했다. 분노 때문인지 체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느리게 갔다. 재흠은 계속 주변을 의식했다. 견욱은 피아노 안을 계속 바라봤다.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 속에 있었다.
재흠은 살아서 끝내는 걸 생각했다. 견욱은 잃어버린 기회를 생각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임이 있었다. 차량 소리. 여러 명. 남치복 혼자가 아니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견욱은 그제야 현실을 인정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표적이 된 상황이었다. 남치복은 여유가 있었다. 이미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유의 태도였다. 공식 신고 여부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다. 정식 사업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종류의 자신감. 법보다 속도가 빠른 사람들. 재흠은 공포를 느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동생 때문이었다. 견욱은 지금 상태라면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원래 감정이 올라오면 물러나는 타입이 아니었다. 재흠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공권력이 도착할 때까지. 남치복은 피아노 안쪽을 확인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제 그들도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탐욕은 설명이 필요 없다. 표정만으로 충분했다. 재흠은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협박 수준이 아니다. 실제 위험이다. 견욱도 그걸 느꼈다. 처음으로 금보다 생존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다. 재흠은 계속 시간을 계산했다. 경찰 도착 예상. 현재 거리. 남치복 일행수. 가능한 변수. 견욱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이 더 위험해 보였다. 사람은 포기해서 조용해지기도 하지만 결심해서 조용해지기도 한다. 재흠은 동생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다. 남치복 쪽은 물러날 이유가 없었다. 형제는 가진 게 없었다. 무기도 없었다. 도망칠 시간도 애매했다. 피아노를 옮길 수도 없었다. 결국 남은 건 버티는 것뿐이었다. 재흠은 그 순간 이상하게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려운 순간마다 했던 말. 잘못된 돈은 오래 못 간다. 예전엔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현실 같았다. 견욱도 그 말을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몇십 년 전 교훈이 아니라 몇 분 안의 안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접근하는 공권력의 신호. 그 짧은 순간 재흠은 처음으로 오늘 살아서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걸?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재흠은 한동안 긴장을 풀지 못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험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치복 일행은 예상대로 태도를 바꿨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상황을 장악했다고 믿던 사람들 특유의 기세는 사라졌고 대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이라는 식의 태도로 돌아섰다. 재흠은 그런 변화가 더 불쾌했다. 법이 가까워지면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을 그는 여러 번 봐왔다. 초기 대응은 복잡했다. 관할 경찰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고가 자산 추적 물품, 출처 불명, 국가 재산 가능성, 역사적 가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여러 기관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해양경찰 협조 요청, 문화재 관련 자문, 지자체 행정 확인, 재무 관련 기록 조회까지 이어졌다. 견욱은 그 모든 과정을 멍한 상태로 지켜봤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비밀 같았다. 지금은 자신의 손을 떠난 거대한 사건처럼 느껴졌다. 재흠은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신고를 결정한 뒤부터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최악의 선택은 피했다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욱은 달랐다. 그는 형을 원망하고 있었다.
아직도. 만약 조금만 챙겼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다. 중년의 여성 연구자였다. 국가기관과 협업하는 근현대 경제사 연구자라는 소개를 받았다. 이름은 서문혜. 처음엔 단순 자문 인력 정도로 생각됐지만 그녀가 피아노 내부 물품을 확인하는 방식은 달랐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 찾던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다. 재흠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문혜는 꾸러미 잔해와 금속 조각, 남아있는 표기 흔적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리고 꽤 오랜 침묵 끝에 뜻밖의 질문을 했다. 정확히 어디서 발견했는지,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피아노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울어져 있었는지, 묻혀 있었는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무언가 기존 가설과 대조하는 느낌이었다. 재흠은 알고 있는 대로 설명했다. 문혜는 조용히 오래된 기록 사진 몇 장을 꺼냈다. 디지털 복원 자료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행정문서 일부, 과거 수송 관련 기록, 그리고 흑백 사진들이 있었다. 견욱은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곧 이야기에 빨려들었다. 문혜는 한 가지 오래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전쟁 이후 국가 재건 과정. 한국 경제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던 시기. 정부 차원의 금융 자산 이동이 매우 민감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일부 금 자산이 내륙 운송 과정에서 사라진 기록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처리됐다. 운송 중 분실. 혼란 속 사고. 행정 종결. 하지만 내부 기록상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분실 규모. 운송 방식. 증언 불일치. 특히 일부 실무 기록에는 은닉 가능성을 암시하는 메모가 있었다. 정식 보고서엔 반영되지 않았지만 문혜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역사학자라기보다 집요한 조사자에 가까웠다. 그녀가 주목한 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은닉 방식이었다. 당시 특정 자산을 비공식 경로로 이동시키려 했을 가능성. 그리고 실패했을 가능성. 견욱은 점점 현실감을 잃었다.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역사 사건 일부였다. 문혜는 피아노를 언급했다. 과거 특정 자산 은닉 방식 중 하나로 대형 악기나 가구 구조물을 이용한 사례들이 해외엔 있었다고. 한국에서도 전쟁 직후 혼란기에는 비슷한 방식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았다고 했다. 재흠은 그 설명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계획적 은닉이었다. 문혜는 발견 구조를 듣고 거의 확신했다. 누군가는 이 피아노를 회수할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실패했다. 예상 밖 사고든 관련자 사망이든 계획 붕괴든 결국 그대로 잊혔다. 수십 년 동안. 낙동강 아래? 견욱은 처음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단순한 횡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그는 조용해졌다. 정말 완전히. 분노도 욕심도 잠시 멈췄다. 문혜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 금괴 발견이 아니라 근현대 미해결 금융사건의 실물 증거일 수 있다고. 재흠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문혜는 솔직했다. 국가 조사 절차가 들어간다고. 출처 감정. 법적 소유권 판단. 역사 가치 평가. 형사 기록 대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견욱은 그 말에 다시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또 기다림. 또 절차. 또 자신과 상관없는 시스템. 하지만 문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형제가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현장을 보호했다는 점.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특히 남치복 일행 같은 불법 개입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신고 기록이 명확하다는 점. 그게 나중에 결정적이 될 수 있다고. 견욱은 그때 처음 형을 봤다. 재흠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얼굴이 견욱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신은 끝까지 가져가자고 생각했는데 형은 처음부터 위험을 봤다. 그 차이가 불편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혜는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단순히 돈을 찾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오래 묻혀있던 국가 기록의 빈칸을 찾은 걸 수도 있다고. 그 말은 이상하게 재흠에게 오래 남았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돈보다 발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견욱은 여전히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날 밤이 깊어질수록 형제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둘의 비밀이 아니었다. 작은 가족회사의 마지막 도박도 아니었다. 역사와 법, 국가 기록이 얽힌 사건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것 끝에 그들에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조사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재흠은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국가 자산 가능성이 언급되는 순간 일은 개인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확인 절차는 복잡했고 기관 간 협조도 느렸다. 형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다시 해야 했다. 발견 당시 상황, 작업 경위, 최초 확인 시점, 신고 시간, 남치복 일행의 접근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졌다. 견욱에게 그 시간은 고통이었다. 기다리는 건 익숙했지만 이번 기다림은 다른 종류였다. 손에 닿을 뻔했던 무언가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자신과 멀어지는 감각. 그게 견디기 어려웠다. 한동안 그는 재흠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작업장에 있으면서도 필요한 얘기만 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재흠은 굳이 먼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동생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자신도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날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몇 개만 따로 빼뒀더라면?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 그 질문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다. 재흠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놔뒀을 뿐이었다. 견욱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 은행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다. 작업장 담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발견 사실이 있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답답했다. 뉴스의 사건이 작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낙동강 수중 발견 미확인 금속 자산 조사. 근현대 금융사 관련 가능성. 이 정도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금액도, 구조도 공개되지 않았다. 기관들은 조심스러웠다. 재흠은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남치복 일행은 이후에도 몇 차례 주변에서 보였다는 얘기가 돌았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재흠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견욱은 그걸 보며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정말 끝났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몇 주 후 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다. 문혜가 다시 연락해왔다. 감정 결과 일부가 나왔고 초기 추정이 맞아가고 있다고 했다. 금속은 단순한 개인 소장품 수준이 아니었다. 역사적 금융 자산 성격이 강했다. 정확한 평가액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가치가 상당하다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형제에게 중요한 얘기가 이어졌다.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 재흠은 처음엔 긴장했다. 혹시 문제 생기나? 신고 과정에서 뭔가 실수 있었나?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정식 신고자 보호 및 발견 보상 절차 검토.
견욱은 처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보상. 국가 자산인데? 문혜는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일정 조건에서 정당한 발견 및 보호 기여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특히 불법 유출 방지와 국가 회수의 실질 기여가 인정될 경우. 정확한 방식은 법률 검토와 행정 판단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무보상은 아니라고. 견욱은 그날 처음 오랫동안 잠을 못 잤다. 이번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희망 때문이었다. 희망은 이상하게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더 아프다. 재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희망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다. 하지만 견욱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형에 대한 태도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다. 형이 맞았다는 걸? 그날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치복. 불법 거래. 추적. 형사 문제. 생각할수록 결과는 끔찍했다. 견욱은 처음으로 형이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건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었다. 몇 달 동안 심사가 이어졌다. 그 사이 회사는 거의 멈춰 있었다. 일반 고객들은 사건 이후 이상한 시선으로 회사를 봤다. 좋은 의미도 있었고 부담스러운 관심도 있었다. 재흠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견욱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가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무르기도 했다. 재흠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떤 변화는 말보다 시간이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나왔다. 정확한 평가 금액은 공개 제한이 있었지만 발견 기여와 보호 조치가 공식 인정됐다. 형제는 상당한 보상 대상이 됐다. 견욱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믿기 어려웠다. 정말 현실이 바뀌는 건가? 수치가 전달된 순간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금액은 단순한 위로 수준이 아니었다. 빚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작업장을 지킬 수 있었다. 새 장비를 검토할 수도 있었다. 최소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재흠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감정보다 피로가 먼저 왔다. 몇 달 동안 너무 오래 긴장했기 때문이다. 견욱은 형을 봤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미안함이 들었다. 그날 자신이 했던 생각들. 가져가자고 했던 집착. 형을 원망했던 태도. 전부 떠올랐다. 가난은 사람을 좁게 만든다. 눈앞 것만 보게 만든다. 견욱은 그걸 인정해야 했다. 형은 자신보다 멀리 봤다. 그 차이가 결국 둘을 살렸다.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 앉았다. 거창한 화해 같은 건 없었다. 한국 가족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감정을 정리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 빚부터 정리하자. 장비는 무리하지 말자. 작업장은 유지하자. 아버지 이름은 남기자. 그 대화가 오히려 더 진짜 같았다. 견욱은 속으로 생각했다. 돈보다 더 큰 걸 잃을 뻔했다고. 형과 자신 사이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 그게 사라졌다면 어떤 돈도 의미 없었을 것이다. 문혜는 마지막 통화에서 짧게 말했다. 대부분 사람은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재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도 완전히 확신 속에서 선택한 건 아니었다. 그저 더 나쁜 선택이 보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을 갈랐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 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느냐는 이제 형제에게 달려 있었다.
2022년이 되었을 때 석재흠은 오랜만에 은행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피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그 번호는 늘 압박과 수치심의 상징이었다. 약속을 미루는 목소리, 연체를 설명하는 말, 언젠가는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다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통화 내용은 정리 절차였다. 남아있던 채무의 상환 완료 확인, 담보 해지 일정, 행정 서류 안내. 짧은 통화였지만 재흠은 이상하게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면 과장일 수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무너지는 속도는 멈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였다. 견욱은 처음 몇 주 동안 현실감이 없었다. 돈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낯설었던 건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실패 자체가 아니다. 매일 조금씩 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 카드 결제일을 계산하는 습관, 모르는 번호를 받기 싫어지는 습관. 그런 것들이 사람을 갉아먹는다. 그 습관이 조금씩 사라졌다. 재흠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빚을 정리했다. 주변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말도 있었다. 지금 화제가 된 업체라는 점을 이용해 확장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번 무너질 뻔한 사람은 성장보다 안정이 먼저라. 작업장은 유지했다. 오래된 장비 일부를 교체했다. 가장 급한 정비부터 처리했다.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았다. 견욱은 처음엔 답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화려한 변화를 상상했었다. 더 큰 차, 더 좋은 집, 다른 지역으로 이사, 아예 새로운 인생.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형이 맞다는 걸 다시 이해하게 됐다. 돈은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을 자동으로 바꾸진 않는다. 바뀌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었다. 작업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엔 늘 체념이 있었다. 이번 달만 넘기자는 식의 공기가 있었다. 이제는 최소한 계획이 생겼다. 견욱도 처음으로 일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엔 이 일이 자신을 붙잡아두는 족쇄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자신이 떠나지 않았던 시간이 전부 헛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사진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재흠은 그대로 두었다. 견욱은 어느 날 처음으로 그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런 행동이 어색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가난했던 시간들. 고집스럽게 회사를 지키던 모습.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던 선택들. 왜 그렇게 끝까지 버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작은 사업장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자기 인생 전체이기도 하다. 문혜는 이후에도 몇 번 연락을 해왔다. 발견된 피아노와 자산 일부는 공식 보존 절차를 거쳐 전시 준비에 들어갔다. 지역 역사 자료와 함께 근현대 금융사 관련 특별 전시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했다. 견욱은 그 얘기를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안에 물건을 몰래 팔 생각을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 물건이 역사 기록으로 남는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했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렸다면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어쩌면 뉴스에 다른 이름으로 나왔을지도 모른다. 불법 은닉, 작물 취득, 수사 대상. 그 단어들이 자신의 삶에 붙었을 수도 있다. 남치복은 결국 별다른 문제를 만들지 못했다. 경찰 개입 이후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고 사건 자체가 너무 커졌다. 그래도 재흠은 오래 경계했다. 작은 지역에서는 기억이 오래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긴장도 조금씩 옅어졌다. 형제의 관계도 완전히 같아지진 않았다.
가족이란 원래 그렇다. 한번 생긴 균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메워진다. 견욱은 예전처럼 쉽게 흥분하지 않았다. 재흠도 동생에게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조금씩 서로를 더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였다. 어느 날 견욱은 오래된 작업 명부를 정리하다 아버지 필체를 발견했다. 몇십 년 전 작업 기록이었다. 날짜, 위치, 장비 상태, 메모. 별거 아닌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한 줄이 오래 남았다. 오늘도 아무것도 못 건졌지만 물속엔 늘 예상 밖의 것이 있다. 견욱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그 문장이 마치 지금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재흠은 다르게 생각했다. 정말 건진 건 금이 아니라고. 그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견욱은 느꼈다. 그날 형이 신고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둘은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른다. 회사도 없었을 것이다. 형제관계도 끝났을 수 있다. 돈은 생겼지만 사실 그날 진짜 건져 올린 건 다른 것이었다. 견욱은 그걸 인정하게 됐다. 2022년 말, 작업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규모가 갑자기 커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작은 회사였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더 이상 절망만으로 버티지 않았다.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은 갑자기 떨어진 행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올바른 선택이 결국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건 큰 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돈이 사람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현실적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다. 절박함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가난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쉬운 길이 늘 가장 위험하다. 재흠과 견욱이 끝내 지켜낸 건 법이 아니었다. 체면도 아니었다. 서로를 완전히 잃지 않는 마지막 선이었다. 사람은 때로 인생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무엇을 잃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가장 깊은 바닥에서 건져 올려야 하는 건 금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답게 남으려는 마음일 때가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함께 느껴주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뜻밖의 행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앞의 유혹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올바른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끝까지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울림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마음에 와닿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의 뜻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